여전히 안 좋은 경제임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미국은 굉장히 강하고 뭐 유로존은 약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총론적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은 더딘 흐름,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더딘 흐름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경제가 어디냐라고 질문하신다면 23년 1, 2분기 상반기가 유독 안 좋고 23년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좋고 또 24년은 역시 23년보다는 좋은 겁니다. 근데 너무 안 좋은 것끼리 비교하니까 이게 회복이냐라고 할 만큼, 회복세라고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갈 만큼의 경제.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실장님을 모시고 또 세계 경제부터 요즘에 계속 관심사죠. 금리 인하, 그리고 또 우린 또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이제 그 조금 전, 한 일주일인가요? 2주일 전에 이제 6월 FOMC도 이제 맞아요. 발표가 났었는데 여전히 동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동결인데 약간의 어떤 뭐 분위기가 좀 달라진 건 있는지. 네,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죠. 근데 기본적으로 동결을 왜 했을까? 언제 인하할까? 이런 거잖아요. 근데 금리를 22년, 23년에 대대적으로 금리를 올렸었던 이유가 뭘까요? 본질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서죠. 그럼 금리 인하는 언제일까? 이 질문은 물가 잡히면입니다. 그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혔는데 금리를 인하한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목표가 바로 물가 안정인데 중앙은행의 의사결정은 목표 물가에 도달했을 때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그런 수순으로 결정을 할 거다라고 보면 좋아요. 근데 그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인데 아직까지는 목표하는 수준의 물가까지는 안 왔다라는 진단인 것이고, 그리고 목표하는 수준까지 오려면 좀 남았다. 하반기 언제쯤에는 인하를 하겠지만 그 언제쯤이라는 표현은 날짜를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부합하는 시점, 그 이후 FOMC 때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물가가 결국에 이제 2%대 뭐 안착하면 네. 뭐 이제 금리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2%에 들어와 있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2% 후반이긴 한데 네. 그러면 이게 2%뭐 극초반까지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네. 중간 어딘가에서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 같은 게 좀 있나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매월 말일 날 마지막 금요일 날 PCE 데이터가 발표돼요. 네. PCE 기준의 물가가, 그 지표가 바로 이거죠.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가 매월 마지막 금요일 날 발표되는데 그 마지막 금요일 날 발표되는 그 물가는 전월 물가예요. 네. 그러면 6월 마지막 금요일 날 발표되는 PCE 물가는 5월 물가라는 네.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6월에 FOMC 회의가 있어서 지금 금리를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데, 근데 만약에 목표 물가가 2%인데 2%를 도달했을 때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그럼 다시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와 동시에 다시 물가가 뭐 튀어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더디게 금리 인하를 하면은 물가 상승률이 2%를 또 밑돌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밑도는 것도 안 되고 웃도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2%라는 관역에 맞추고자 하는 게 통화정책의 방향인 거예요. 근데 발표되는 이 물가 지표가 전월 물가인 거죠. 예를 들어서 6월 1일자로 생각해 본다면 7월 마지막 날 발표, 거의 2달 격차. 많게는, 적게는 이제 한 달 격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 정확히 2% 수준에 도달하기보다는 2% 언저리에 도달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PCE 기준으로도 6.8에서 2.7%까지 쭉 떨어지죠. 그리고 코어 PCE 기준으로도 5%대 물가 상승률에서 2.8%까지 떨어지죠. 촬영일 기준으로는 내일 이 지표가 추가적으로 발표되지만 이 지표가 뭐 그거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현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떨어지는 현상을 뭐라고 해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멈춰 있기는 하겠지만 또 가끔씩은 반등도 하겠지만 어쨌든 떨어지는 추세적인 흐름은 유지된다. 이게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인데, 디스인플레이션 현상 속에서 만약에 물가가 이제 다 잡혔네라고 가정하고 의사결정 내리는 것과 아니면 선제적으로 의사결정 내리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34%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4%를 기록하는 걸 보고 금통위가 열리면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물가만 본다면 다른 거 안 보고.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 보면 미국 근원 PCE, 이 빨간색 선입니다.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이 2.34%를 보이면 그걸 보고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결정이에요. 그래서 저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게 2%에 거의 언저리에 와야 될 텐데 네. 제가 근원 PCE 물가 상승률을 전망하고 있거든요. 전망
전망하기 위한 변수들이 있어요. 그 조합으로 그 모델 하에 전망치를 말씀드리면 7월 달 근원 PCE 물가 상승률 8월쯤에 나오는. 그렇죠. 7월 근원 물가 상승률이 2.34%, 2.5를 밑돌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런 지점은 8월 말에 발표되죠. 그럼 8월 말에 발표되니까 9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현재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뭐 6월에도 인하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던 거는 그럼요, 예. 그 한 4월, 5월쯤부터도 물가가 잡힐 거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어찌 보면. 특히 연초에는 중동 불안이 있기 전에 그러면 중동 불안이 있기 전이면 이런 디스인플레이션 현상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2%를 향해 내려가는 이런 현상은 좀 곧장 가겠구나 지름길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중동 불안이라는 변수가 등장하고 지금 또 한 가지 무슨 변수가 등장했냐면 해상 운임이 상승해요. 네. 왜냐하면 세계 교역량의 한 13%가 홍해를 지나요. 네. 근데 그 홍해를 지나는 해상 선적을 공격하겠다라고 이제 중동 불안 과정에서라고 나오니까 그러면 해운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혹은 그걸 선적을 하는 수출 기업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데로 뭐 우회하죠. 네. 우회하면 대륙을 건너야 돼요. 대륙을 건너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초과되고 당연히 연료도 많이 쓰고 또 중요한 게 해상 운임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상승해요. 불안하니까. 네. 그러니까 또 대부분의 품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공운송 이용하는 품목이 있고 반도체 같은 거 그리고 유통기한이 짧은 거 혈액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네. 그리고 해상 운임을 이용하는 품목들이 있어요. 주로 부가가치가 낮거나 유통기한이 긴 거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중간 사이에 모호한 품목들이 있죠. 이런 품목들은 기왕이면 어떻게 합니까? 항공운송을 이용해요. 네. 그러면 항공운송이면 더 비용이 올라가잖아. 그리고 항공운임도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네. 더군다나 지금 알리테무, 쉬인, 네.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항공 물동량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겹겹이 나오면서 항공운임도 올라가고 해상운임도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갈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컨테이너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쩌면 중동 불안 때문에 야기된 변수인데 국제 유가뿐만이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하는 네. 거예요. 그러면 해상운임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그렇죠. 수입 물가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약 한 달 후에 제조 물가에 반영되고 대략 2, 3개월 후에 또 소비자 물가에 반영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연쇄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율이 나름 떨어지는 현상을 좀 더디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이 등장한 거예요. 중동 불안 때문에. 이거 말고도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만 중동 불안 말고 기후 문제도 있어요. 기후 문제도 되게 재밌는데 파나마 운하야. 그럼 파나마 운하는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심이 중요해요. 파나마 운하 가본 적 있으세요 혹시? 파나마 운하 가시면 거기에 호수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요. 근데 이상 기후 때문에 역대급 가뭄이에요. 물이 안 나오면 운하를 어떻게 미국도 역대급 폭염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상기후 현상이에요. 슈퍼 엘니뇨인 거예요. 제가 24년 경제전망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때도 슈퍼 엘니뇨가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기후 현상 어떤 지역은 가뭄 어떤 지역은 뭐 폭염 어떤 지역은 폭설 뭐 이런 식으로 이상 기온이 있는데 이 파나마 운하의 수심이 얕아져요. 그러면 제가 해군 출신이거든요. 아. 그럼 배가 여러분 물 위에 떠 있는 것만 보시잖아요. 그럼 물 밑으로 같은 높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심이 얕아지면 어떻게 돼요? 대형 선박이 이동을 못 해요. 이동하는 선박 수가 줄었습니다, 실제.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해운에 영향을 줘요. 해상 운송을 하기 위한 선박 수가 줄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줄고 이런 것들이 다 중동 불안이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기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고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요. 이게 2차 인플레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물가 상승률을 더디게 만드는 과정이니까 24년 연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는 그 상황에 놓인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엘니뇨라든지 아니면 네. 뭐 중동 불안이 뭐 갑자기 해결은 안 된다면 네. 결국에 물가가 인하되려고 한다는 거는 뭐 수요가 뭐 좀 더 감소해가지고 경기가 조금 더 뭐 좀 쪼그라들어가지고 네. 수요 자체가 없으니까 이제 뭐 물동량이 좀 적어지면서 뭐 좀 낮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긴 네, 한데 네. 뭐 경기가 근데 뭐 이렇게 좀 식어가는 느낌은 또 아니잖아요. 지금 뭐 미국에서도. 경기가 식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작년, 올해, 내년 경기가 좋은 경제는 아니에요. 계속 지지부진한 안 좋은 경제예요. 네. 평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본다면 그 성장률을 밑도는 경제의 흐름이에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년 장기 평균선으로 보면 한 3.7% 가깝습니다. 근데 올해 성장률, 내년 성장률, 또 내후년 성장률 계속 3.2% 수준이에요. 세계 경제
이야기는 어쨌든 조금 예, 작년 경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는 그냥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그러니까 더딘 회복세인 건 맞아요. 근데 그 큰 시야로 보신다면 세계 경제가 뭐 회복된다고 해도 여전히 안 좋은 경제임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가정하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미국은 굉장히 강하고 뭐 유로존은 약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총론적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은 그냥 더딘 흐름.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더딘 흐름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경제가 어디냐라고 질문하신다면 23년 1, 2분기 상반기가 유독 안 좋고 23년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좋고 또 24년은 역시 23년보다는 좋은 겁니다.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안 좋은 것끼리 비교하니까 이게 회복이냐라고 할 만큼 회복세라고 얘기하면 좀 이해가 안 갈 만큼의 경제. 아니 근데 네. 미국이 좀 경기가 식어야지 뭐 미국 물가도 좀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은 여전히 뭐 탄탄한 거 아닙니까? 미국 경제는 매우 탄탄하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뭐 중동 분쟁에다가 이러면 물가가 계속 안 잡히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잡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과연 물가가 떨어지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장기적인 부동산 시야에 있어서도 꼭 여러분께 강조해 드리는 게 돈의 가치의 행방을 보셔라. 저는 집의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 안 해요. 집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매년 떨어지고 있으니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꿔야 하는 환경에 놓여 왔던 거다. 지금까지 추세적으로 집값은 상승해 왔잖아요. 그것을 이제 주된 어떤 근거가 저는 돈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전반적인 그런 경제를 봤을 때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똑같이 이렇게 예를 드는데 제가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질문 주셨으니까. 물 한 잔이 있는데 작년엔 1,000원이었어요. 올해 2,000원으로 올랐어요.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100%. 100%. 2,000원에서 3,000원.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그러면은 50%. 50% 올랐어요. 네. 자, 물가는 똑같이 1,000원씩 오르죠. 물가가 떨어진 적 있습니까? 근데 없죠.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예요. 다만 그 물가의 오름 속도가 둔화된다. 그게 물가 상승률의 하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지 물가는 이미 올랐는데 또 오르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 서민이 체감하는 그 고물가는 해결되기 어렵지만 그 물가 상승 속도는 둔화되어서 2% 수준에 근접하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은 제가 드릴게요. 다만 그 가는 속도가 지연되는 거죠. 더 뒤로 밀리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경기가 좋다고 해서 뭐 물가가 막 계속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요. 천천히 이제 안정화가 된다는 거를 또 이제 그렇죠. 어떤 분들은 물가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절대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다. 네, 단편적으로 이 물가 상승률 흐름을 여러분 그래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2020년부터 제시됐지만 한 번도 물가 상승률이 0m로 떨어진 적이 없죠.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오르는 거예요. 조금씩 오르는 거예요. 전년 동월보다 어쨌든 0.5%라도 오르는 거예요. 네. 단 한 번도 물가가 코로나19 중에도 떨어진 적은 없는 거예요. 다만 목표 물가가 2%니까 물가 상승률을 2% 수준에서 관리하자. 이게 통화정책 기조니까 네. 통화정책 기조는 통화정책 기조로서 받아들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제안해 드린다면 금리 인하 언제 하는가라는 그런 대주제. 통화정책 관점에서의 여러분의 컨센서스는 물가 상승률을 갖고 계시고 조금 더 서민 물가 부담이나 그것의 소득 뭐 실질 소득의 감소나 뭐 이런 것을 좀 생각하실 때는 조금 더 물가로서 이해하시는 게 어떨까. 굳이 구분한다면 통화정책의 당국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네. 기획재정부처럼 삶의 질을 관리하는 혹은 경제의 정상적인 운용을 관리하는 행정부 사이드, 기재부 사이드는 물가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요. 당장 뭐 과일 가격이 뭐 얼마가 되는 그렇죠.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기재부 사이드가 농림수산부니까 과일 가격이 중요한 거죠.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중요한 것이고 통화정책은 금리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기구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더 들여다본다. 이렇게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이 상식을 장착하지 않으면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좀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해하십사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그 FOMC에서 점도표 수정도 좀 있었다고 하던데. 네, 점도표 수정자 한번 볼게요. 이 점도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3월 FOMC죠. 그 당시만 해도 3차례 정도 인하하겠다라는 네. 의견이었어요. 이 점도표를 보시면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더 보시기 좋은 게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5.1%를 24년 최종금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한 번 정도. 그렇죠. 그러면 5.5에서 한 번 정도 네. 인하하면 이 정도에 도래하는 겁니다. 근데 종전에는 여기 보신 것처럼 마치 프로젝션이라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3월에는 4.6으로 봤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4.6%면 0.25%포인트씩 인하한다 그러면 세 차례. 그러니까 종전에는 세 차례 인하한다고 생각했다가 6월 달 들어서 이제 한 차례 인하한다로 바뀌니까 이제 그동안 뭐 한 거예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3월부터 6월 동안 누구로 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어떨까요? 하방 압력을 많이 받는 거죠. 금리 인하 세 번이 아닌가 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3월 이후에 4월, 5월, 6월 동안 그게 반영된 주가가 지금의 주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여기 보면은 25년도는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 안 내리는 걸 내년에 한 번에 내리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세 차례 인하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예를 들어서 세 차례 인하한다. 그러면 6번 인하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꿔서 올해는 그냥 한 차례만 인하하고 내년은 만약에 5차례 인하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5년 마지막 12월을 기점으로 생각해 보면 도달하는 금리는 똑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올해는 금리 인하를 좀 천천히 시작하고 시작한 이후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 하겠다라는 FOMC 위원들의 생각인 거예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의 FOMC 위원들의 의견인 것이지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뜻은 항상 아니지만 바뀌니까. 예, 현재의 스탠스를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 금리를 좀 판단하실 때는 조금 더 24년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올해 지금 어떤 약간 늦어지고 있지만 이 물가가 이제 잡히는데 좀 방해가 됐던 어떤 요소도 아까 말한 중동 네. 불안이나 이런 것들은 뭐 내년에는 뭐 해결되지 않겠나 약간 이런 정도의 뷰를 보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항상 이제 경제를 전망할 때는 몇 가지 전제를 까는데요. 그 전제는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는 전제. 항상. 왜냐하면 그런 변수를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쟁을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 전망하는 사람들이. 그건 통제할 수 없으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는 전제예요. 그래도 내년 말에는 비슷해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전쟁도 그렇고 기후변화 문제도 지금처럼 심각하게 유지된다. 보통의 그런 전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운용될까를 보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고 만약에 25년이 됐는데 중동 불안이 완전히 해소됐어요. 미국 대선이 끝나고 지정학적 그런 리스크가 많이 해소됐어요. 그 러우 전쟁도 만약에 끝나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경제가 회복되는 국면도 찾아올 수 있고 공급망 대란 같은 건 대대적으로 해소될 수도 있겠죠. 네. 원유 공급량이나 식량 공급량이 또 많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해상 운임이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수들을 우린 가늠을 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것을 어떻게 전제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이 경제 전망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이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 움직이는 거고 3개월 후에 그 전제대로 됐는지 전제 외에 다른 요소들이 등장했는지를 가지고 3개월 후에 수정 전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그 유럽하고 이제 캐나다도 이제 금리 인하를 했는데 미국이 내려야지 다른 나라들도 같이 내리는 건 아니고 약간 지금 분리가 돼가지고 네. 각자 자기들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금 금리를 좀 조정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도 지금 약간 먼저 내릴 수도 있을까요? 아까 이제 실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2.3%에 도달하면 우리도 네. 내릴 수도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또 네. 미국이 내려야지만 우리는 또 내리는 약간 그런 포지션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최근에 그런 흐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차별화된 피벗의 시대. 그러니까 금리 인상만 하고 동결만 하다가 인하의 스탠스로 바뀌는 걸 우리는 피벗이라고 하죠. 그 피벗이 미국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자 움직이는 시대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왜 각자 움직이냐? 아주 간단해요. 일단 미국 눈치를 안 본다고 가정한다면 그 나라들은 뭐를 보고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을 가늠할까요? 물가 아니에요? 물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들 나라들은 뭐 한 거예요? 물가가 잡힌 거예요. 네. 목표하는 물가 2% 혹은 이보다 조금 올라가 있는 2.34% 수준에 도달하면 이제 우리 물가 잡혔네. 그러니까 이제 고물가도 부담이고 고금리도 부담인데 이제 물가 상승률은 목표하는 수준에 도달했으니 금리를 정상화하자. 정상화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높은 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한다 그러면 그 고금리에 따른 경제적 하방 압력이 있으니까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하고 신규 투자를 못하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그게 소비 위축으로도 연결되고
순환이죠. 결국은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는데 물가가 잡혔으면 이제 경기 부양적으로 움직이자. 금리 정상화의 어떤 목적을 두고 움직이는 행보는 개별화된 자국의 사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또 고려할 게 뭐예요? 미국과의 금리 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여건을 봤을 때 물가 안정됐네? 그러면 경기도 좀 부양시켜야 되고 아니면 우리나라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불리는 부동산 PF 문제도 좀 해결하려면 부동산 거래가 좀 활발하게 유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낮은 금리가 유리하죠. 우리나라 경제 여건을 봤을 때 물가가 2% 수준에 거의 충족한다면 다른 거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 경제만 보고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물가 잡히면 금리 인하 수순으로 가는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고려하는 게 뭐예요? 미국과의 금리 차예요. 환율입니다. 환율. 그러니까 미국과의 금리 차가 지금 2%포인트로 가장 높은 수준이니까 우리나라로서도 이 격차를 무시하고 그냥 인하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겁니다. 무시하고 인하해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을 때 나타날 부작용이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선제적으로 인하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처럼 더디게 인하했을 때 나타날 부작용도 있겠죠. 천천히 금리 인하를 한다. 왜냐하면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신경이 쓰이니까 그거 보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천천히 금리 인하를 한다. 만약에 라고 했을 때 천천히 인하해서 부동산 PF 부실이 터지거나 물론 이것도 어떤 분들은 터지기를 바라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반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한국은행 입장에서 터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터지기를 바라겠어요? 부동산 PF가 터지면 다 장관 자리 내려놔야 됩니다. 터지지 않도록 움직이기 위한 중앙은행의 총재나 아니면 뭐 금융이나 정부 사이드에서도 서로 이제 거시경제 정책을 입안할 때 터지지 않도록 움직이기 위해야 돼요.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지금 이제 그 물가 잡혔으면 경기 부양시켜야 되는데 금리 높은 금리 계속 유지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또 생길까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2%를 밑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도 2021년까지는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아서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 잃어버린 20년 진입하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 있었거든요. 역시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에 거의 도달했는데 그런데 금리 인하를 또 안 해버리면 또 다시 고물가가 우려가 아니라 저물가가 우려되는 사회로 또 가요. 그러니까 2%라는 목표 물가라는 관역에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환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 문제보다 더디게 천천히 금리 인하함에 따라 나타날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금리 인하할 수 있겠죠. 굳이 따진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주요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기축통화국들이에요. 네. 기축통화국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달러 인덱스를 계산할 때 달러와 나머지 기축통화국 간의 교환 비율을 뜻합니다. 그게 다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유로, 유로화,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일본 엔화들인데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는 금리 인하를 먼저 했어요. 왜 먼저 했을까요? 물가 잡힌 거예요. 물가 잡혔고 지금 금리 인하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 국가의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아서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한 겁니까? 다 낮아요. 심지어 스위스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낮은 나라였어요. 근데 왜 먼저 인하합니까? 저마다 그들 국가의 경제 여건에 맞게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스위스 같은 나라도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짐에 따라 나타날 부작용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경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다고 해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안 일어나고 이런다고 해서 외환 위기 안 와라고 판단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은 금리 격차가 오래 벌어진 채 유지됐기 때문에 금리 격차도 영향은 있겠지만 금리 격차 외에 다른 요소들이 더 많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현재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인하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스위스가 먼저 인하했어요. 그다음 스웨덴이 했어요. 유로존이 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보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인하한 나라들을 보니까 사실 그 충격이 크지 않네. 그리고 충격은커녕 주식시장 올라가고 오히려 자기 자본금이 더 많아져 기업들이 주가 오르고 외국인 자금이 더 유입돼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그 기여도보다 다른 요인 예를 들어서
그래서 미국의 펀더멘털보다 뭐 스위스의 펀더멘털이 훨씬 떨어져. 그러니까 강달러가 나타나. 뭐 이런 펀더멘털이라든가 지정학적 불안 이런 여러 가지 나머지 변수들이 강달러를 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 금리 격차는 벌어진 지 1년이 넘었는데 네. 이게 갑자기 강달러를 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이렇게 2%포인트로 벌어진 게 1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율이 계속 똑같이 움직입니까? 아니죠. 이 금리 격차 이외에 다른 변수들이 강달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 또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랫동안 유지되면 이게 또 뉴노멀이 돼요. 그러니까 뉴노멀이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한 것이고 그런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한 나라들을 보니 아무 문제 없네. 오히려 더 도움이 되네. 라는 것을 보면서 또 힘을 실는 거죠. 해도 돼. 그래서 캐나다도 하는 것이고 영국도 6월은 쉬어갔지만 영국의 또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런 것이 경향성이라고 그럼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물가만 봤을 때는 뭐 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아직 2% 수준에 완전히 부합한 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4% 수준의 근원 물가는 이미 떨어졌어요. 근데 헤드라인 물가, 전체 물가 상승률은 아직 안 왔어요. 근데 그 수준은 지금 현재로서는 7, 8월 중에는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재겠죠.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도 목표 수준에 거의 부합하는 시점이 미국의 시점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굳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관료들이 굳이 미국보다 먼저 인하해서 금리 격차 때문에가 아니라 선제적 금리 인하 때문에가 아니라 마침 다른 일이 또 겹쳐서 예를 들어서 중국이 무너져요. 아니면 뭐 중동 전쟁이 막 커져요. 그것 때문에 더 추가적인 강달러가 만약에 야기돼요. 다른 변수들로 인해서 또 강달러가 오거나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굳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해서 그런 오명을 뒤집어쓸 수장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없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굳이 위험 부담을 갖고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할 가능성은 좀 낮고요. 다만 미국의 금리 인하가 정말 확정적이다라고 한다면 제가 FOMC 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9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가 확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8월 22일 날 우리나라 금통위 때는 뭐 인하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확정적으로 믿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이후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치로 봤을 때는 한 10월 정도. 예, 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확률상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미국의 PC 근원 물가 상승률이 7월 달에 목표하는 수준 2.34%에 도달할 거로 보고 있고 그러면 그 7월 물가 상승률은 8월에 나오고. 발표되고 9월에 FOMC 회의 때 결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어요. 그때 가이던스를 던질 겁니다. 네. 여러분 22년 잭슨홀 미팅 어마무시한 잭슨홀 미팅 있었죠. 그때 가이던스를 던지고 금리 인상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8월에 가이던스를 좀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까지 생각해서 9월이고요. 또 선거를 가지고 또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저는 그 주의자는 아닙니다. 네. 근데 선거를 놓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7월이 아니라고 한다면 9월이라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뭐 동의하기에 따라 달려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반박할 수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의 반박을 해볼까요? 파월이 과연 바이든 편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지금 반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트럼프 지지율이 높은데 차라리 트럼프한테 이쁨 받고 그러면 금리 인하 안 해주고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그때 인하해서 역시 트럼프는 파월 너 계속 연임해. 아니면 연임이 아니더라도 연임엔, 다른 요직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옐렌처럼 재정부 장관으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파월이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지금 국면에서는 트럼프 마음에 드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나 지금 정치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9월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정치적인 의견을 감안해서 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에 참조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게 저의 의견이니까요. 그러면은 요즘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기준금리는 여전히 높지만 사실 시장금리는 계속 내려가가지고 요즘 네. 주담대가 뭐 받으시는 분들은 한 3점 초반도 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아니 기준금리가 어찌 보면 원가일 텐데 네. 이거보다 더 낮은 금리로 막 빌릴 수 있는 것들은 어찌 보면 뭐 누군가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적자를 보고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질문 정말 많이 갖고 계시죠. 신용 등급에 따라서는 2%대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네. 2% 후반까지 나오긴 나왔습니다. 모두가 가능한 게 아니라 신용 등급 수준으로 초우량 등급이어야 되겠죠. 그냥 1등급 신용 등급 말고요.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추세적으로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은 일단 한 가지는
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말 그대로 미국의 시장금리인데 미국 시장금리의 거의 기여도로 보면 한 45% 정도 네.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이 있어요. 가중치가 부여돼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시장금리가 떨어지니까 그게 반영된 시중금리가 또 낮게 조성되는 경향이 하나 있고요. 그러면 미국 시중금리 왜 떨어지느냐?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먼저 떨어지는 거고요. 금리 인하 어쨌든 9월에는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반영된 시중금리의 현상이고 그게 반영된 우리나라의 시중금리라고 한 가지 해석할 수도 있고 경향성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경향성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주담보가 특히 떨어지거든요. 주담보가 떨어지는 현상은 정책금리, 정책적인 작용이 나타나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가장 대표적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있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더 많이 쏠리잖아요. 그럼 그게 기준이 돼 버려요. 그러면 다른 은행이나 이금융권들도 경쟁적으로 낮은 금리를 좀 제공해야 상대적으로 그거랑 비슷한 금리네라는 그러니까 시중 은행들은 어쨌든 대출 상품을 우리 걸 많이 팔아야 돼요. 대출 상품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판매하는 게 은행입니다. 은행은 이자 수익과 비이자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자 이익을 많이 영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 높게 잡으면 다른 시중은행들이 다 팔리고 우리 시중은행은 못 팔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가격입니다. 상품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의 가격을 나름 낮게 잡아서 이럴 때 아무래도 대출 수요가 늘어나네. 담보대출 수요가 늘어나네. 특히 부동산 거래가 조금 움직이네. 이때 뭐 해야 돼요? 경쟁적으로 나의 상품을 팔아야 돼요. 그럼 경쟁적으로 나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 잡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많은 대출자들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기 때문에 기준이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정책적으로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중금리의 정점이 22년 10월 11월입니다. 네. 시중금리의 정점이 코픽스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픽스 기준으로 22년 10월 11월이 시중금리의 정점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기준금리의 정점도 22년 10월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기준금리의 정점은 지금입니다. 기준금리의 정점은 지금이지만 네. 시중금리의 정점은 그 더 앞에 이게 다 뭡니까? 다 선행성인 거예요. 시중금리는 언제 정점을 찍습니까? 기준금리 인상할 거라는 공포감이 지배적일 때. 그러니까 22년에 하반기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4번 연속할 때 네. 이때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감이 지배적이었죠. 제일 높았죠. 그때 당연히 국채금리가 반영되죠. 그게 코픽스에도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시중금리가 먼저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먼저 올라갈 때 먼저 올라가고 떨어질 때 먼저 내려오기도 떨어지는 하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심리적 영향인 거고 왜 심리적인 영향이 나타나느냐를 설명드릴 때 은행의 심리를 설명드린 거예요. 은행이라는 기업의 심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적으로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금리가 떨어져야 금리가 내려가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내려간다는 어떤 그런 기대심만 있어도 사실 우리는 시장금리로 빌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지금은 반영이 돼가지고 또 뭐 네. 거래량이 좀 상승하고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